생명은 40억 년 전 이 끓는 물에서 태어났습니다. 단 하나의 세포로 구성된 원시 생명체는 진화의 경로를 거치면서 점차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인간의 먼 조상인 동물이 출현했습니다. 지구 환경이 바뀌면서 동물은 멋진 신세계의 육지로 올라섰습니다. 지구상에 생명이 탄생한 지 40억 년이 지났습니다. 길고 긴 진화의 길을 거쳐 마침내 우리 인간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인간은 고향 지구를 떠나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화성을 또 하나의 지구로 만들려는 엄청난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쌓았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그런 힘을 얻게 됐을까요? 이제 인간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생명, 그 영원한 신비 시리즈에서 우리는 변화하는 지구 환경에 따라 수많은 생명체가 태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침내 우리 인간 차례입니다. 세계 인구는 이제 무려 56억을 넘어섰습니다. 인간과 같은 커다란 동물이 지구상 모든 환경 조건에서 이렇게 지배적이 된 것은 생명의 긴 역사상 유례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인간은 지구 환경과 다른 동물의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생명의 역사에서 보면 인간은 새내기에 불과합니다. 지구상의 첫 번째 생명이 태어난 것은 지금부터 40억 년 전입니다. 동물과 식물로 이어진 세포가 태어난 것은 지금부터 20억 년 전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척추동물이 출현한 것은 5억 년 전입니다. 땅으로 올라온 것은 3억 5천만 년 전입니다. 우리와 같은 현대 인간이 등장한 것은 단지 10만 년 전의 일입니다. 지구상의 생명의 역사를 1년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인간이 등장한 시기는 12월 31일 저녁 11시 47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인류 역사는 13분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뇌의 크기와 신체의 특징은 10만 년 동안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인간은 문명을 건설했고 지구 환경을 바꾸어 놓을 만한
엄청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명 진화의 오랜 역사에 있어 유례가 없는 새로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겨나게 됐을까요? (500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의 숲에서 태어났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원숭이와 비슷한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숲을 떠나 초원으로 나갔고 큰 뇌를 가지게 됐습니다. 10만 년 전 뇌 용량과 신체 구조가 우리와 똑같은 현대 인간이 등장했습니다. 인간은 아프리카에 머물지 않고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등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8,000년 전경에는 시베리아와 극지방에도 인간이 살았습니다. 당시 지구는 빙하기였습니다. 인간은 꽁꽁 얼어붙은 땅 위를 걸어 북쪽으로 이주했습니다. 당시 시베리아에는 술록 등 인간의 사냥감이 되는 동물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간이 북쪽으로 이동한 것은 그런 사냥감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날카롭고 뾰족한 돌은 사냥에서 창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돌 연장은 사냥 기술이 이미 상당히 발달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오래된 바늘로 2만 년 정도 됐습니다. 사슴뿔로 만든 이 바늘은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춥고 험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한 것입니다. 인간이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도착했을 때 빙하기로 인해 생긴 새로운 길이 펼쳐졌습니다. 빙하가 엄청난 양의 바닷물을 가두어 해면이 낮아지면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사이의 땅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자 인간은 새로운 세계 북미로 이동했습니다. 이때부터 기온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륙을 덮고 있던 빙하는 점차 녹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난 땅은 초원과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북미 대륙은 기후가 온화하고 사냥감이 많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미국 애리조나 조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을 보면 당시 인간의 생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머드의 뼈로 돌조각이 꽂힌 채 발견됐습니다. 목뼈와 갈비뼈의 사이에 여러 개의 돌조각이 찔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목숨을 걸고 거대한 매머드와 싸웠음을 보여줍니다.
아리조나 대학의 폴 마틴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북미 대륙으로 이동한 후 매머드 사냥에 매달려 매머드가 거의 멸종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북극 지방 및 북극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몸집이 큰 동물을 사냥하고 열매를 채집하며 힘들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세계 북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 마치 에덴 동산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곳의 동물은 사냥을 당해본 경험이 없었으므로 인간이 사냥을 하러 다가가도 반항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매머드를 비롯하여 들소, 메가테리움 같은 큰 동물이 인간의 사냥감이 됐습니다. 인간은 남미까지 내려갔습니다. 마틴 박사는 인류가 이동을 시작하여 남미의 남쪽 끝까지 오는 데는 5, 60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남부에 있는 파타고니아 평원. 이 동굴 안쪽 벽에는 빨간색 안료로 여러 가지 동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명의 인간이 수렵을 해서 먹고 살려면 약 10평방킬로미터의 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새로운 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인구는 약 500만 내지 1000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렵 채취 생활만 계속했다면 지구가 지탱할 수 있는 인구는 그것이 최대치였습니다. 이때쯤에서 현재 시리아 북쪽의 지중해 연안에서 인간은 살포시 한 걸음을 내디뎠고 그것은 후에 힘찬 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곳 나지막한 구릉에는 10,000년 이상 된 주거지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그때까지 주로 수렵 채취 생활을 했으며 그것은 식량을 찾아 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간은 1년 내내 한 곳에 머무는 정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화덕 유적입니다. 화덕은 정착 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주거지터가 여러 개 발굴됨에 따라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과 환경이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착 생활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미국 예일대학의 앤드류 무어 박사는 온화한 기후와 관계가 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5,000년 전부터 기후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올라갔고 강수량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계 전역에 숲과 초원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수렵과 채취 활동으로 풍부한 양식을 얻을 수 있었고 따라서 인구가 늘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아부 후레이라 주거지 같은 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수렵과 채취로 풍부한 식량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한 곳에 정착하고 마을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땅은 초원과 숲으로 변했습니다. 초원에는 많은 동물이 살았고 숲에는 과실이 풍성했습니다.
1년 내내 양식이 풍부했으므로 정착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무어 박사가 당시의 집을 복원한 것입니다. 기둥은 포플러 나무로 만들었고 벽과 지붕은 갈대로 엮어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집이 여러 채씩 들어서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아낌없이 베푸는 자연의 덕택에 마을 인구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북미 대륙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북미를 덮고 있던 빙하가 기온 상승으로 인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빙하가 녹아서 생긴 물은 한 곳에 모여 호수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북미 한가운데 거대한 호수가 형성됐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고 있던 빙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대한 호수 안에 갇혀있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물이었습니다. 호수에서 쏟아져 나온 물은 북미 대륙을 가로질러 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양의 차가운 담수가 마치 뚜껑을 덮듯이 따뜻한 해수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지구 환경의 변화를 가져온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기후 변화가 있었는지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코펜하겐 대학 연구팀은 10여 년 동안 빙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린랜드에는 지난 25만 년 동안 눈이 쌓이면서 형성된 3,000m 두께의 얼음판이 있습니다. 이 얼음판에는 당시 대기의 구성과 같은 소중한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얼음을 분석해보면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만년된 얼음으로 지표 깊이 묻혀 있습니다. 얼음판은 나무의 나이테와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 챙이 생깁니다. 이것을 분석함으로써 아득한 과거에 일어났던 기후 변화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2만 년) 전 이후의 기후 변화를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던 기온이 11,000년 전에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기온이 거의 10도나 떨어져 빙하기 기간 중 가장 추웠던 시기로 돌아갔습니다. 이 같은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은 그린랜드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때부터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지구는 추위에 떨었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가 새로이 정착 생활을 시작한 시리아의 주거지에 미친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울창한 숲과 넓은 초원은 곧 사라져버리고 심각한 식량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같은 기후 변화가 5, 6천 년 일찍 일어났다면 그렇게 파괴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 풍요로운 수렵 채취 생활에 의존하는 생활 방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그러한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생활 기반이 무너지자 사람들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같은 위기를 맞아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식량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이미 인구가 많이 늘어있는 상태이므로 문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무어 박사팀이 발굴한 주거지에서는 150여 종의 식물씨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채취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클로바처럼 먹을 수 없는 식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거지 주변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모두 가져다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씩 시험해 본 것 같습니다. 야생 밀과 콩도 발견됐습니다. 이런 곡물은 기후 변화도 이겨낼 수 있고 건조하거나 추운 날씨도 견딜 수 있습니다. 야스다 요시노리 박사는 식물 꽃가루를 근거로 당시의 환경을 분석합니다. 현재 야스다 박사는 시리아 주거지 주변의 지층을 조사하며 기후 변화가 그곳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 중입니다. 기온이 떨어진 직후와 같은 시기의 지층에서 많은 양의 밀, 보리, 벼의 꽃가루가 발견됐습니다. 그중 많은 양이 야생 꽃가루입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은 게 틀림없는 꽃가루도 섞여 있었습니다. 야스다 박사는 이 꽃가루가 인간이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 즉 농사를 시작했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약 11,000년 전에 기온이 다시 내려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숲이 베풀어주는 식량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식량이 충족되지 않자 사람들은 초원에서 자라고 있는 야생 곡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추운 기후 때문에 식량 위기가 발생했고 그러자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농사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추위가 강타함에 따라 시리아 주거지에도 심각한 식량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사람들은 추위를 견디는 야생 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밀을 심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밀을 발견함으로써 인간의 생활 방식은 다른 동물의 생활 방식과 전혀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인간은 자연이 베풀어주는 혜택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밀을 고른 것은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밀은 작물화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의 조지 윌콕스 박사는
야생밀이 어떻게 작물화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야생밀을 심어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관찰 결과 짧은 기간 안에 작물화에 적합한 특성이 금방 선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야생 곡물을 가지고 농사를 시작하자마자 밭에서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며 인간에게 효용 가치가 높은 쪽으로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곡식 알갱이의 크기 면에서는 알갱이가 큰 쪽으로 선택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도 탈곡이 쉬운 쪽으로 선택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즉 껍질이 얇아 잘 벗겨져야만 인간이 탈곡하는 수고를 많이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쪽에 있는 야생밀은 질긴 껍질로 쌓여 있고 뒤쪽에 작물화된 밀은 껍질이 얇습니다. 크기는 작물화된 밀이 야생밀의 2배입니다. 이렇듯 야생 곡물을 인간한테 이득이 되게 바꾸는 작물화는 생물공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윌콕스 박사는 농경사회가 시작될 때 이미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 작물화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돌랏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만여 년 전에 사용됐던 낫으로 요르단에서 발견됐습니다. 손잡이는 동물뼈로 만들어졌고 돌로 된 날카로운 날이 붙어 있습니다. 돌을 기술적으로 잘라 날을 날카롭게 세웠기 때문에 마치 금속날처럼 잘 베어집니다. 농사는 씨앗을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곡물을 수확하고 수확한 곡물을 처리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정이 요구됩니다. 밀 농사는 시리아 주거지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주변 지역에서 같이 시작됐습니다. 요르단 밸리에서 발굴된 베이다 주거지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돌 절구도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절구는 곡물을 빻아 빵을 굽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입니다. 농경은 자연을 지배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많은 양의 식량을 한꺼번에 얻게 됨에 따라 수렵 채취 생활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노동이 도입되었습니다. 농경은 인간의 생활 방식을 극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만년 전까지는 인구수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농경이 시작되면서 인구는 급격하게 늘었고 5천년 전에는 전체 인구가 1억에 다다랐습니다. 무한한 인류 번영의 길로 들어서는 시작점은 바로 농경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집이 있는 주거지에서 농경은 시작되었습니다. 농경은 식량 문제에 일대 혁명을 가져왔고 수렵 채취 방법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농사는 씨앗만 뿌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먼저 가장 적당한 곡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에 견딜 수 있는 밀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확을 한 다음에는 돌 절구로 빻아 빵을 구워야 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런 모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밭에다 밀뿐 아니라 콩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염소와 양 같은 가축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현명한 복합 영농 방법으로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밭에다 계속 밀을 심다 보면 토양의 힘이 약해지고 따라서 병충해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콩을 함께 심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의 배설물은 비료로 사용했습니다.
농경은 자연과 생명에 대한 인간의 지식을 총동원한 결과 가능했습니다. 바로 과학인 겁니다. 농경을 통해 인간은 처음으로 생명과 지구 환경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전혀 다른 진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인구는 급격히 늘고 사회는 복잡해지고 새로운 지식과 지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리아 북부에 위치하여 있는 에블라공 유적지. 5000년 전쯤에 세워진 고대 도시입니다. 인구는 20만이 넘었고 주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모이는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에블라 왕의 도서관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도서관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여기서 서령 문자로 쓰여진 15,000개의 흑판이 발견됐습니다. 그 대부분은 세금 납부, 토지 소유, 농산물 무역 등과 같은 경제에 관한 문서였습니다. 여기엔 임금을 밀로 현물 지불한 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농경 생활은 부를 창출해냈고 따라서 사회가 복잡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반짝이는 순금 장식품은 에볼라 왕위의 권력과 부를 짐작하게 하며 찬란한 문화가 발달했음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농경으로 인해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는 다른 진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변, 이집트와 인도에서도 곡물 농사에 기반을 둔 문명이 꽃피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황하강 유역에서도 특이한 벼농사 기술 덕택으로 고대 문명이 태어났습니다. 시리아 중부에는 천여 년 전에 만들어진 물레방아가 남아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물레방아는 높이가 30m고 지금도 관계를 위해 물을 퍼올리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달된 관계 기술을 통하여 농업 생산량은 놀랄만한 속도로 늘었습니다. 물레방아를 돌리기 위해 고안해낸 여러 가지 기술은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력을 이용한 기술이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의 기초가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후에 전기 엔진의 발명으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동력은 다시 한번 도약했습니다. 곧이어 인간은 석탄, 석유 및 기타 천연연료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농경을 통해 풍부한 식량을 얻었을 뿐 아니라 많은 에너지를 얻었고 궁극적으로 현대 문명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렇듯 인류 역사는 자연 환경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역사였습니다. 농경 생활이 시작된 후 인구는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산업혁명 중 다시 한번 도약을 거쳐 현재 세계 인구는 56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56억을 넘은 이 시점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미국 듀크 대학의 동물 생리학자인 너트 슈미트 닐슨 박사는 인간은 이제 일반적인 생명의 원칙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야생동물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적자 생존의 법칙이 인간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장 자연적인 과정, 즉 진화의 과정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에는 여러 가지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그같이 많은 생명체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정교한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슈미트 닐슨 박사팀은 자연 상태에서 사는 동물의 에너지 소비량은 몸 크기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포유류의 몸무게와 에너지 소비량 사이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에너지 소비량은 몸무게와 비례해서 늡니다. 이런 원칙을 따른다면 인간의 에너지 소비량은 양과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전기와 가스 등 여러 가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선진 산업국가의 국민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살 때 소비하는 에너지 양의 40배를 소비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비교해 본다면 코끼리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인구 밀도도 자연 상태의 30배에 달합니다. 인간과 몸무게가 비슷한 포유류의 서식지 밀도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지구상 모든 땅을 활용한다고 해도 적정한 숫자는 1억 8천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56억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56억 명의 인간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며 지구 환경을 악화시키고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천연 자원을 고갈시키려는 순간입니다. 인간은 생명의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존재입니다. 데니스 메도우스 박사는 저명한 미래학자로 여러 가지 정보를 기초로 인류의 미래를 예견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출발하였습니다. 즉, 이미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변화 이외에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의 변화가 없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 같은 가정하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인간의 미래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구는 이제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빠른 속도로 상실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실패하면 산업 발전을 지속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계 인구는 2030년이나 2050년경에 정점에 올랐다가 그 후부터는 사망률이 올라가면서 지구가 지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유지될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기로 진출하려는 야심찬 계획도 논의 중입니다. 화성 환경을 지구처럼 바꾸어 사람을 이주시키는 계획입니다. 화성의 평균 기온은 영하 60도입니다. 대기층은 얇고 산소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극지방이나 지하에는 많은 양의 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거에 화성 표면에 커다란 바다를 만들었던 물입니다. 이 물을 이용하여 화성을 생명의 행성으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거대한 반사 거울이 있는 인공위성을 여러 개 띄우는 것입니다. 반사 거울을 이용해서 화성에 태양열을 비추면 극지방의 평하가 녹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가 화성 표면을 덮으며 대기로 올라갈 것입니다. 화성을 지구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동원될 것입니다. 화성에 세워진 공장에서 내뿜는 가스는 온실 효과를 가져와 차가운 화성을 데워줄 것입니다. 대기 중에 올라간 수증기는 피가 되어 화성 표면에 떨어질 것입니다. 비는 강을 이루어 화성 위에는 다시 바다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화성 위에 바다를 만드는 데는 약 100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되려면 10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나사 에미스 연구소의 크리스토퍼 맥케이 박사는 오래전부터 화성을 지구처럼 바꾸는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맥케이 박사는 인간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지구를 벗어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구와 하는 일은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명이 살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태양계에서 생명을 가진 행성은 지구뿐입니다. 새로운 땅에 씨앗을 뿌리듯이 생명을 다른 행성으로 퍼뜨리는 일은 인간에게 새로운 집을 제공하는 것 말고도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의 붉은 표면에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를 옮겨오고 다음에는 식물을 옮겨와 산소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러면은 화성에도 녹색 땅과 푸른 하늘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화성 위에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할 것입니다. 화성을 지구화하는 것은 인간의 손으로 또 하나의 지구를 만들겠다는 커다란 도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집, 지구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구 생명체가 다른 곳에서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가 필요할까요? 그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 현재 구체적인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아리조나주 바이오스피어 2라고 불리는 구조물 안에 인공적으로 지구 생태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13,000평방미터 넓이의 이 유리돔 안에는 3,800종의 동물과 식물이 살고 있으며 열대우림과 바다도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며 식량과 물을 자급자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산소를 공급하는 식물도 많습니다. (1991년 9월) 8명의 남자와 여자가 이 인공적 생태계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산소의 양이 점차 줄면서 마침내 위험한 수준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산소가 줄어든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허사였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다 마침내 구조물 내부의 토양을 검사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토양이 산소를 계속 빨아들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식물 성장을 돕기 위해 자양분이 풍부한 흙을 갖다 넣었고 그 결과 토양 박테리아가 번식하는데 아주 적합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산소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소를 빨아들였는데 그 사실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린다 리 박사는 구조물 안에서 식물을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리 박사 자신도 흙 때문에 산소가 줄어들었다는 건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박테리아는 흙 속에 있는 탄소 유기물을 사용합니다. 미생물이 흙 속의 탄소를 다 사용하여 바이오스피어2 내부의 산소가 안정된 수준에 되기까지는 10년, 15년, 어쩌면 2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2년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해본 경험에서 배운 사실 중 하나는 지구 위에서조차도 인공 생태계를 지구와 똑같이 관련짓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이오스피어2의 경험은 지구의 생태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서로 얽혀 있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열대우림은 지구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동식물이 있으며 그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구와 생명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지 못하면 화성 위의 생명으로 가득 찬 세계를 만드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화성을 지구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구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화성 위에 생물권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지구의 생물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그것이 파괴되는 걸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돌보지 않으면 지구 생물권은 파괴될 것이고 그건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지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제 지구는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지구를 돌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세기에 들어 인간은 우주로 진출했습니다. 한때 무한한 세계로 생각됐던 지구가 이제는 한갓 작은 행성에 불과하게 느껴집니다. 파란색 대기가 빛을 발하며 감싸고 있는 저 작은 행성에는 많은 생명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습니다. 만년 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인간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짐으로써 현재와 같은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번영의 한편에선 인간은 여러 가지 미해결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1세기 중반이 되면 세계 인구는 100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진화의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농경이 시작된 이래 우리 인간은 지구 환경과 다른 생명체를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 과정에서 지구와 생명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것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우주로 진출하면서 지구와 지구상의 생명이 만들어낸 세계가 매우 복잡하며 서로 엉켜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0억 년에 걸린 생명의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진화의 길을 찾고자 한다면 바로 지구와 생명의 근본성을 탐색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년 전 인간은 농경을 통해 힘찬 도약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한 길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